4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산출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마지 않는다. 여기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성 문제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체를 위하여 아니면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듯 우리 하려면 우선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성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 이제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하자라는 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조선 자매들이여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또 우리가 여성 단체 자매들의 역량을 공고히 한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근우회입니다. 근우회. 근우회라고 한다면요. 우리 민족 유일당 운동의 어떤 그런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신간회 아시지 않습니까? 신간회. 그렇죠? 이것도 신간회. 1927년도에 조직이 된 신간회의 자매단체죠. 자매단체. 신간회의 자매단체. 우리 조선 자매의 역량을 공고히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근우회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좌우 합작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좌우 합작. 민족 유일당 운동의 어떤 결정체라고 또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좌우 합작. 우리 벌써부터 뭐 좌우 합작인데 좌우 합작, 뭐 민족 유일당 뭐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설명 옳은 것을 자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이화학당 설립한 건요. 1886년도에요. 이것도 개신교 어떤 선교사였던 스크랜튼, 예, 개신교 선교사, 미국입니다. 북장로회 소속이었던 스크랜튼. 이건 1886년도입니다. 스크랜튼. 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백오인 사건 해체 어느 단체죠?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우리 신민회 신간에 헷갈리지 맙시다. 아시겠죠? 예, 뭐 앞에 1907년도 먼저 만든 신민회고요. 민간입니다. 민간. 예, 아시겠죠? 세 번째,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했다. 분화로드 운동 주도한 건요, 이제 언론사였어요. 언론사 중에 동아일보가 거기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요, 기관지로 근우를 발견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근우회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지 근우 발간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5번,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했다.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했다. 여기 이제 그 어떤 단체가 이렇게 했냐, 누가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명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조선교육회가 이제 주도합니다. 조선교육회에서 주도하다가 이 조선교육회에서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위해서 뭘 합니까?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라는 걸 사놓게 다시 조직을 해요. 기성회라는 것을. 왜냐하면 모금 운동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우리가 뭐 기성회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금을 하기 위해서 기성회를 다시 재조직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1번의 정답은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 전시 종원체제. 언젠지 뻔히 나왔네요. 예, 바로 1930년대 후반부터의 모습인데. 중일전쟁 언제입니까? 1937년도에. 일제가 193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게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 강력하게 좀 억압하는 정치를 펼쳤다가 1920년대 뭔가 좀 풀어줄 듯한 정치를 펼치지만 사실은 어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바로 문화 통치를 실시하죠. 그래서 1929년도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어떤 상당히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이렇게 쌓아온 어떤 자본력을 어떤 식으로 이제 투하할 것인가를 두고는 결국 선택하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물론 일본도 전쟁을 선택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그 전쟁을 또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자, 1937년. 아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1937년의 만주사변. 가볍게 이제 만주부터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1937년도에 중국 본토로 갑니다. 중일전쟁. 그러면서 난징 대학살이라는 게 하죠. 난징 대학살. 난징에 이제 30만 명의 어떤 민간인들을 이제 삭살했던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 1941년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태평양 전쟁. 이제 미국과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 맞짱을 뜬다라는 의미에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어떤 체제를 쓰기 시작했냐? 국가 총동원법.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뭐 있는 거 다 총동원해라. 뭐 니네들 전투면 자기네들 거 다 내놔야 되는데 우리 것도 뺏었습니다.
뭐 쌀 공출부터 시작해서 금속 공출, 가축 공출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언제냐면요. 1938년도예요. 자, 그러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조직하였다. 이런 것들도 다 그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요. 중급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의 어떤 퀄러티는 뭐 1930년대 초반과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뭐 이런 것들을 구분 짓는 거 아닙니다. 뭐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면요.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문화 통치, 1930년대 이후의 민족 말살 통치, 요 정도만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뭐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도 30년대 초의 어떤 그런 모습과 중일전쟁 이후의 어떤 37년 이후, 말하자면 30년대 후반의 어떤 모습, 40년대 초반의 모습 전혀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자, 보겠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했다. 징병제 실시한 건요. 언제냐면 1944년이거든요. 30년대 후반이 되겠죠. 토지조사랑 공포했다. 바로 토지조사 사업. 언제입니까? 바로 1912년도, 1912년도죠. 1910년대입니다. 이거 1912년도에 이제 토지조사령이 드디어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가 되는 거죠. 이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의 경제 수탈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닌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 국민징용령을 실시했다. 이건 1939년도예요. 그리고 미국 공출제를 실시했다. 이게 1940년도거든요. 자, 왜냐면 미국 공출 어디다가, 야, 다 전장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전장에다가. 그다음 5번, 여자 정신 근로령을 시행했다. 이게 1944년도. 이때 이제 많은 우리 또 소녀들이 이제 위안부로 가는 거죠. 아, 또 이거 생각하면 또 짜증이 또 확 올라옵니다. 예.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데, 아, 이 합의가 과연 어떠한 합의인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42번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 카드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제 문학가들 중에 한 명을 지금 이제 고르라는 문제 같은데요.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상록수. 요게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딱 상록수 그날이 오면 나오면 누굽니까? 바로 시문입니다. 자, 1점이기 때문에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모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교재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상록수 그날이 오면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2번 이상 같은 경우는 천재 시인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건 날개가 있고요. 한 번에 김소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이제 이렇게 또 민족에 대한 또 저항시로 또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진달래꽃, 뭐 엄마의 눈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윤동주 시인 대표적인 또 감성 시인이기도 하면서 저항 시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시, 별해는 밤, 또 다른 별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작품들이 있다. 이육사 같은 경우 시인도 대표적인 또 저항 시인의 모습이죠. 저항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뭐 광야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왔네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아, 요거 딱 나오면 문제 딱 끝났네요. 뭡니까? 조선어 연구회가 아니고 조선어학회입니다. 자, 일제 탄압으로 30여 명이 검거되었고요. 나중에 한글 학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바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요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제정을 했고 요거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1942년 있었습니다. 1942년. 무슨 사건이냐면요. 조선어학회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1940년도에 가면요. 일제가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의 어떤 하나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조선사, 조선어 같은 것들을 모두 금지시켜버려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어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탄압을 그게 심하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는 과정에서 너희 조선사, 역사, 조선어, 조선 말들 이런 거 절대 쓰지 마. 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 단체였던 이 조선어 학회가 독립운동 단체로 결국 찍히면서 결국은 이렇게 탄압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이때 완성이 안 됐지만요. 강북구의 한글학회에서 이 한글 맞춤 통일안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 나면 바로 나오셔야죠. 독립협회죠.
기간지로 한글을 발행하였다. 자, 기간지로 한글을 발행하였다. 자,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 맞죠. 한글. 우리가 이제 기간지로 또 한글을 발행했는데 한글을 발행한 건 조선어 어학회도 있지만요. 조선어 연구회도 있어요. 조선어 연구회. 사실은 조선어 연구회하고 조선어 어학회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헷갈리시면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조선어 연구회가 1920년대에 조직이 되었다가 23년도에 조직이 되었다가 요게 이제 1931년도에 오면은 이제 뭘로 개편이 되냐면요. 조선 어학회로 개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가 서로 다르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조직된 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그 확대 개편이 되면서 조선 어학회로 이제 명칭을 변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어연구에서도 한글을 발행했다 뭐 나오는데 그거 조선 어학회하고 다른 단체 아니에요? 같이 연결해서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확대 개편되면서 이 조선 어학회에서 또 좀 더 뭐 한글 맞춤법 통일이라든가 뭐 표준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또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3번 최초의 한글 신문을 발행하였다? 한글 최초의 한글 신문? 이거 뭡니까? 이거 최초의 한글 신문이나 독립신문이네요. 그렇죠? 독립신문. 김광재, 서상돈 등이 주도했다? 이거 뭡니까? 서광돈이 아니죠. 서상돈입니다. 요거 딱 나오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북간도에 명동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북간도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민족 교육을 위한 어떤 학교들을 많이 설립하게 되죠. 이건 언제냐면 1908년도인데 8년도인데 이때하고는 좀 이 단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거예요. 3점짜리 문제인데, 자, 요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가를 보시면 뭡니까? 고종의 인산일회 만세 시위 들어갔습니다. 순종 인산일회 만세 시위 들어간 거 아까 말씀드렸죠. 60만세 운동이었어요. 1926년도. 요거는 고종 인산일회에 있었던 무슨 운동입니까? 1919년도에 있었던 3.1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3.1 운동. 자, 두 번째 나와보겠습니다. 문펑 라이징 선 석유 회사의 일본인 감독 고다마가 조선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발생하자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감독 파면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이후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총파업으로 발전했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1929년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요거 29년도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게 20년대 말이고 이게 20년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이에 있었던 거니까 사이에 있었으면 1920년대 어떤 사건이 아닌 것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거의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19년부터 29년까지니까요. 그럼 1929년 다른데 19년과 29년 사이 뭐 10년대라든가 아니면 30년대 이후의 어떤 그런 모습들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형평사가 진주에서 창립되었다. 이건 1923년도 조선 형평운동이죠. 형평운동. 23년도에 있었던. 자, 그 다음에 조선 노농총동맹이 조직되었다. 노농총동맹, 노동자와 농민들 총동맹이 한 거 1924년도에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어려워요. 그렇죠?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셨다면 찾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천도교 소년회가 어린이날을 선포했다. 이것도 1920년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선포, 천도교. 아무튼 소작 농민들 쟁의가 일어났다. 아무튼 소작쟁의, 이것도 1923년도입니다. 뭐 어린이날 제정했다 22년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민회가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추진하였다. 신민회가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추진한 거. 신민회가 조직된 게 언제죠? 예. 여기서 신간회가 만약에 신간회가 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뭐 진상 주사단을 파견했다 이렇게 되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은 여기서는 신민회라고 나왔잖아요. 그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민회, 신간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예. 신민회가 만들어진 건요 1907년도예요. 그러다가 한일 병합 이후 1911년도에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은 해체가 된다고 했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전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4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가겠습니다. 다음 법률에 따라 시행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농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농지는 정부에 기속된다. 뭐 몰수도는 국유로 된 농지, 소유권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다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하고 자기하지 않은 농지.
분배단 농지대원 상환액 및 상환 방법 다음과 같다. 상환액은 당지 주생활 12알 오픈을 5년간 납입하게 된다. 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 매수한 농지를 다시 뭐 이렇게 상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매입한 농지들을 다시 이제 나눠준다던가. 근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남대로 일정량의 어떤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농지개혁에 대한 부분이에요. 농지개혁. 그렇죠? 농지개혁. 농지개혁 같은 경우는 1949년도에 있었죠. 49년도에 농지개혁법이 이제 제정이 되죠. 이게 이제 어디에서요? 재헌국회에서 드디어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1950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6.25 전쟁이 발발한 후에 6.25 전쟁 이후가 되면요. 이후에 다시 농지개혁이 실시됩니다. 뭡니까? 유상 매입에 유상 분배. 근데 내가 안 팔겠다 안 돼요. 일정.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 상한선을 제정합니다. 당시 토지 상한선이 소유 상한선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3정보라고 해요. 3정보. 3정보. 1정보가 보통 3,0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9,000평 정도까지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팔아야 돼요. 어쨌든 국가에다가 다 줘야 됩니다. 돈을 물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국가에다가 팔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매입할 때는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돈을 사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뭐 돈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남들은 이제 상한 5년간 5년간 나누어서 상환한다. 그 당시에 이제 농민들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게 이렇게 나누어서 상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유상 매입의 유상 분배의 모습입니다. 자, 이름으로써 경자 유전의 원칙이 드디어 실현됩니다. 경자 유전이라는 게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여러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자 유전, 땅을 바깥 경자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지주제가 이제 폐지가 된다는 거. 지주제가 폐지가 됐다. 이게 바로 농지개혁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작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자작농이 증가하죠. 그렇죠? 경제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바로 자작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이 있는 거니까요. 니은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했다. 지게 발급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이 광무개혁 때요. 그렇죠?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개혁 된 모습입니다. 아니죠. 디귿 유상매수 유상분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맞습니다. 디귿 말씀드렸었죠. 동양출식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건 뭡니까? 1910년도 일제강점기 있었던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핵심 기구라고 한다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가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땡땡땡 특별사진전. 낙동강전투 폐허가 된 서울 1.4.5태. 아유, 딱 나오네. 6.25 전쟁. 한국전쟁이라 불리기도 하죠. 1950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6.25 전쟁. 바로 한국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아닌 것을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남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맞는 내용이죠. 옳지 않은 거 찾아내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맞습니다.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지금도 가끔씩 이제 뭐 어떤 그런 군사 회의가 열릴 때마다 판문점에서 많이 개최가 되기도 하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원인이 됐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다. 이거는 이제 6.25 전쟁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 한반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라는 걸 두고는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가 열리죠. 미국, 영국, 소련의 삼국 외상회의가 열리면서 이때 이제 뭐 신탁 통치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임시정부를 설치한다. 그 임시정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러면 그 임시정부 설치에 대한 단체를 모집하기 그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결렬이 됐습니다. 왜? 서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단체가 다 여기 협상의 대상이 된다. 협상의 대상이 되는데, 당시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쪽의 사람들은 참여하면 안 되지. 라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대립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6.25 전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니까요. 4번 중국군의 참전으로 서울을 다시 빼앗게 됐다. 이게 바로 1.4 후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군의 참전으로 서울을 다시 빼앗겼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우리가 낙동강이죠. 압록강 전선까지 쫙 올라가다가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밀립니다. 그러면서 흥남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요. 다시 서울에서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일사후퇴예요. 맞는 내용이고요.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서 전세가 역전되기도 했었죠. 했었죠. 낙동강까지 쭉 밀렸다가 다시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 48번 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번에 중급에서 좀 어렵다라고 한다는 게 아까 우리 앞에서 이제 3.1운동과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 사이 20년대 그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급의 어떤 문제치고는 거의 고급에 나올 만한 수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중급에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5년 단임제네요. 이거 언제 제정된 거예요? 1987년도에 제정된 거예요. 5년 단임제. 6.29 선언 이후죠. 그렇죠. 6월 민주항쟁운동 이후에.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1차에 중임할 수 있고요. 이 헌법이 공포될 당시에 대통령 안에서는 55조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4년으로 하고요. 1차 중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언제냐면요. 4.4.5.2 개헌입니다. 4.4.5.2 개헌. 이거는 1954년도죠. 1954년도. 1954년도입니다. 4.4.5.2 개헌. 요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4.4.5.2 개헌 뭡니까? 4는 죽고 5는 올라간다. 당시 이제 정족수에 203명의 정족수에 이제 3분의 2인데 3분의 2가 당시 135.444니까 당시 이제 원래 그 203석의 3분의 2라고 한다면은 136석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 잘 보면 203석의 30분의 2는 136.444다. 4는 수학에서 반올리면 죽는다 해서 135석이 맞다. 135석이 맞다. 그래서 당시 135석이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다고 했고 4.4.5.2 개헌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중임이 결정이 된 거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를 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 종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그 권한. 이거 뭡니까?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자, 요거 순서를 정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몇 번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나가 1번이 되겠고요. 이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나, 다, 가가 되겠죠. 나, 다, 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개헌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자, 개헌에 대한 부분들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국 헌법의 개정사예요. 개정사.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요 정도는 좀 체크해 두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1948년 헌법이 제정되죠. 그러면서 제헌국회에서 이제 간선제에서 국회 간선제라는 거 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요. 자, 대통령 중심제 1회 중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초 헌법이에요. 개헌이 된 거 아니죠. 네. 그러다 1952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로 바꿉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그 6.25 전쟁을 제대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하면서 이제 의원들로부터 많은 또 질타를 받으면서 신망을 잃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간선제, 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느낀 이승만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 부산이었었죠.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자기의 어떤 정적이 될 만한 야당 의원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바로 공산당의 그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탄압하는 부산 정치 파동이 있습니다. 이때 막 깡패도 동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헌법을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발췌 개헌. 이게 1차 개헌이에요. 발췌 개헌이라서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뽑는데 국민들은요, 당시 국민들은 당시 아직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민주주의가 확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 죽지 않았는데 무슨 왕을 다시 뽑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1954년 다시 2차 개정을 합니다. 초대 대통령 한해서 중임 제한이 규정이 철폐되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4.5.2 개헌입니다. 바로 4년으로 하되 당시 이제 개헌이 되려면 정족수의 3분의 2라고 했죠. 203에서 3분의 2인데 당시 135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3분의 2는 136석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 정하고 있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당시 이때 대학에 있는 수학 교수까지 끌어들여갖고 2에서 3분의 2 하니까 135.444가 나왔더라. 그럼 4는 주게 되는 거 아니냐? 너네 수학 잘 알잖아. 이러면서 135석이 가결된 거에 135석이 이제 찬성한 거에 대해서 이걸 끌고 들어가 가지고는 이 445위 개헌을 통과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라는 거. 계속 역시 대통령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또 부여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다가 결국 4.19 혁명을 통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됐고, 그 이후에 장면 내각이 들어서기 전에 바로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드디어 바뀌게 되죠. 양원제 이한 내각 책임제, 바로 4.19 혁명 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간 후에 바로 이렇게 내각 책임제가 있고 장면 내각이 이때 들어서게 되죠. 하지만 장면 내각 1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장면 내각 와중에 뭐 이런 것들 막 제정을 합니다만은 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결국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결국 장면 내각이 결국은 내려앉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61년 군사정부 내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고 단원제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이때 이제 당시 박정희 군사 지도, 그렇죠? 군사에 있어서 군사 정권의 어떤 책임자였던 박정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군복을 벗고요. 군복을 벗으셨습니다. 군복을 벗으시고 뭘 했습니까? 공화당을 창당을 하죠. 민간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돌아서게 되고 난 다음에 공화당 창당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제 이 대통령 중심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자, 한 번 하고 1962년도 한 번, 63년도 한 번 하고 67년도에 한 번 하고 이제 두 번 하고 이제 세 번째 하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될 때 상당히 그 40대 기술론에 의해서 그 당시 김대중 후보에게 상당히 그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서 69년도에 삼선 금지령을 사선 금지로 완화시키면서 삼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요게 6차 개정이에요. 자, 그리고 72년도 가서는 이제 뭡니까? 나 이제 평생 할래? 라고 하면서 대통령 임기 6년. 근데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 추천권이 있습니다. 특히 또. 거기다가 대통령 간선제로 하는데 그 대통령 누가 뽑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아요. 이건 뭐 대통령이 거의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게 유신헌법이죠. 1972년도. 그리고 결국 또 12.6 사태로 인해서 유신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서 1980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부 장군이 대통령 또 간선제를 또 실시하게 돼요.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한 번 또 됐고요. 또한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장충동 체육관에서, 지금 서울 장충동 체육관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7년 단임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자기 친구였던 노태우한테 물려주려고 했었죠. 이 50하고 특히 50 헌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와중에서 이제 물려주려고 합니다. 또 군사정부가 또 들어서려고 하니까 이때 1987년 6월 달에 학생뿐만이 아니고 뭐 화이트 컬러 같은 직장인들 대규모적으로 이제 민주화 항쟁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죠. 이때 그러면서 6.29 선언을 하게 되죠.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때 드디어 9차 개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 과정들이 여러분들 꼭 봐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바로 헌법의 어떤 개정사입니다. 이런 것들 참 체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서서 정답 몇 번이었었죠? 이런 것들 체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좀 약간 중급 문제치고는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49번 가겠습니다. 가정부 시기에 사실 옳은 것은, 이건 좀 쉬워요. 정확하게 한다면 금융실명제 어느 정부입니까? 우리 김영삼 정부죠. 자, 김영삼 정부의 시기에 사실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3조 호황 전두환 정부입니다. 50대죠. 경제개발 5개년 개혁. 1차 경제개발 5개년이요. 언제 만든? 1962년도에 62년부터 66년, 2차가 67년부터 71년, 3차가 72년부터 76년, 그 다음에 4차가 77년부터 81년까지 이렇게 4차에 걸쳐서 펼쳐지는데,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정희 정부 때. 자, 3번이 경제협력기구 OECD. 예, 여기 가입한 게 바로 1996년도거든요.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요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어느 체결이 돼갖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실시가 된 건 이제 이명박 정부 가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가겠습니다. 원조 물질을 기반으로 선백산업이라면 뭐 설탕,
그다음에 뭐죠? 설탕, 밀가루, 그다음에 면직물 이런 것들 하얀 어떤 이렇게 있는 그때 300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소비재 산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건 1950년도 이승만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9번의 정답은요. 예,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 50번입니다. 세시풍속에 대한 문제네요. 5월 5일 수린날이라고 하고 이날에는 창포물에 머리 감는데요. 뭐 수리시동 몰라요. 상포물에 갖고 씨름, 그네 뭐 이런 딱 나오는 뭐네 단호. 예, 정답 너무 쉬워 이거 1번. 예, 1번. 네, 1번입니다. 나머지 동주일 팥죽 먹는 날, 7월 7석 건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추석 송편 먹는 날, 네, 한시 차가운 음식 먹는 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가볍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세시풍속 문제는 요즘에 거의 뭐 매우 쉽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중급 30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 강의 항상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 머릿속에 항상 인지해 두시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문제 풀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요.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세부적인 어떤 그런 문항의 어떤 그런 보기들 이런 것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가면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항상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한다는 거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다음 시험에서는 꼭 여러분들 원하시는 결과, 성과 꼭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